안녕하세요. 운양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빛을 이용한 미술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빛이라는 요소는 시각예술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눈으로 대상을 보고 색을 구별할 수 있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겠죠. 빛을 미술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미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빛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나게 수업 시작해 볼까요?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빛을 이용한 다양한 미술 사조에 대해서 함께 탐구하고 등교 수업 시간에 빛을 이용한 미술 활동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미술에 있어서 빛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술은 시각예술이고 무엇을 본다라는 행위는 빛 그리고 명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술 사조에서 빛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미술 유파들 중에서 인상주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상주의라는 미술 사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19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진기의 등장입니다. 순간순간의 장면을 포착하게 될 수 있었죠. 이 사진기의 발명은 미술에서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 미술에서 이 미술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순간순간을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 빨라서 포착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예컨대 막 달려가는 사람의 포즈, 뛰어가는 동물의 포즈 같은 것들은 인간의 눈으로 포착하기 어렵다고. 근데 사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진기의 발명은 새로운 미술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튜브 물감의 발명입니다. 이전에는 화가가 아뜰리에, 즉 작업실에서 안료와 기름을 혼합해서 물감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려야 됐다면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휴대 이용이 가능한 튜브 물감의 발명으로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들고 이 작업실에서 벗어나서 나가서 야외에서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야외 사생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세 번째로는 색채 이론의 발달로 과학적인 빛을 탐구하고 분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19세기 말에는 과학기술이 찬란하게 발달했고 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었으며 사진기, 튜브 물감이 발명이 되었고 색채학의 발달 등 이 인상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충분한 시대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상주의라는 미술 사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상주의란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에 의한 색의 변화입니다. 즉 관념적인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눈으로 관찰하여 빛에 의한 색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1874년 당시의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벗어난 그림들을 모아놓은 전람회인 낙선전이 열렸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살롱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낙선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롱전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림들을 모아놓은 그런 전람회였다면 이 살롱전에서 낙선한 작품들, 그러니까 떨어진 작품들을 모아놓은 전람회가 바로 낙선전이에요. 이 낙선전에서 모네의 인상, 해돋이 1872년 이 작품을 출품합니다. 자, 바로 이 작품이에요. 당대의 비평가이자 기자인 루이 르로이라는 사람은 모네의 이 작품이 작품 이름처럼 단순히 인상을 빗대어 분위기만을 전달하는 그림이라며 아주 조롱 섞인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가 인상주의라는 유파의 명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연은 태양의 빛의 작용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요. 인상주의 이전의 미술은요, 푸른 초록색이고 붉은 옷은 빨강색이라는 고유 색상에 따른 명암의 변화를 나타냈다면 이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 작가들은 태양빛 아래서 출렁이는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 함께 볼까요?
계속되는 클로드 모네의 작품 중 태양볕 아래에서의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루앙 대성당 연작 시리즈입니다. 자, 모두 같은 대상인 루앙 대성당을 표현하였지만 흐린 날의 안개와 또 연무가 낀 모습, 한낮의 모습, 해질녘의 모습 등 빛의 변화를 관찰하여 같은 대상을 모두 다 다르게 표현했지요. 자, 이렇게 작품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같은 대상이지만 서로 다 다르게 표현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연작 시리즈 모네의 건초더미 작품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왼쪽의 작품은 한낮의 해가 하늘 천정에 떠 있어서 그림자가 짧게 지고 마구 부서지는 태양 아래에 들녘의 건초더미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무수한 색상을 관찰해서 표현을 하였죠. 그림자 부분 볼까요? 그림자 부분에도 반사되는 색상들이 마구 뒤섞여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나요? 자, 반면에 지금 보이는 이 작품, 오른쪽의 작품은 해질녘의 들판 위에 건초더미를 그렸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하늘과 붉은 빛을 받은 지푸라기의 색상, 그리고 길게 늘어진 그림자, 황토빛의 들판이 붉게 물들면서 어둠이 이렇게 촥 내려앉는 모습을 그렸죠. 이렇게 같은 주제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의 변화를 관찰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인상파 화가들의 특징입니다. 인상파 화가 중 또 다른 화가인 르누아르 작품을 같이 살펴볼까요? 르누아르는 눈부시게 밝은 외광 아래에 인물들의 모습과 그들의 일상의 모습을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화가입니다. 부드럽고 풍부한 색채와 질감 등을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하며 아주 관능적인 인물의 표정과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했어요. 자, 왼쪽에 첫 번째 그림 보이나요? 나무 아래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빛과 그늘의 변화, 그리고 또 수많은 인물들, 여기서 순간적인 모습을 마치 사진처럼 탁 포착한 그런 느낌이 들죠. 풍부한 색채와 질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아주 낙천적인 일상의 모습을 관찰해서 그림으로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르누아르 그림 이렇게 보면은요, 참 사랑스럽죠? 네, 예쁩니다. 다음으로는 인상파 작가 중 드가입니다. 드가의 그림을 보면은 구도가 매우 기발하고 독특해요. 역동적인 화면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순간적인 동작을 포착하고 특히 춤추는 무희의 모습을 나타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도와 동세의 포착은 당시에 사진기가 발명이 되었던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 일본의 목판화의 영향을 받아서 좀 비대칭적이고 역동적인 화면 구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드가의 그림에 나타나는 주제는 무희, 서커스를 하는 사람 등 이 당시 파리의 근대적인 생활의 모습과 인간의 고독, 고뇌 이런 것들 등 사소한 일상에 몰두하는 소재를 활용하는 아주 사실주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빛을 그대로 관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사실적인 모습까지 관찰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신인상주의를 살펴볼까요? 신인상주의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19세기 말, 그러니까 인상주의 이후에 등장한 미술 유파예요. 우리가 앞전에 인상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점묘화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점묘화 뭐죠? 바로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 점묘화 방법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광학의 발달로 색채학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함께 살펴봤던 인상주의 그림들이 야외에서 관찰을 대상으로 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죠? 일그러지고 좀 알아볼 수 없게 된 데서 이를 보완하고자 견고한 화면의 형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점을 찍으면서 색채 대비, 보색 대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노란색과 빨강색 점을 서로 교차해서 화면에 이렇게 탁탁탁탁 찍고 멀리서 보면은 이 색들이 어떻게 보이죠? 이 노란색과 빨강색이 섞인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눈인 망막에 닿은 색채가 혼합되어서 보이는 현상을 이용해서 이 점묘화법을 통해 형태를 견고하게 유지시키면서 색채에 대한 정밀한 탐구를 보여주는 작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인상주의의 대표 작가는 쇠라와 신약 같은 화가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죠. 점묘화법을 통해서 형태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색채에 대한 정밀한 탐구를 통해 형태를 복원한다. 어떤 형태를? 인상주의에서 무너진 형태를 신인상주의에서 점묘화를 통해서 형태를 복원하는 그런 유파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인상주의의 대표 화가인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점을 막 무수히 찍어서 그린 점묘화법으로 그림을 그렸죠. 파리 근교의 일요일 오후에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어때요? 형태가 아까 본 인상주의 그림에 비해서 좀 더 견고해 보이죠. 이 작품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이런 큰 작품에 점을 찍어가면서 그림을 그린다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감상자의 눈에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색채학적인 치밀한 계산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겠죠. 네, 또 조르주 세라의 점묘화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 색점들이 닿아서 섞여져서 연두색의 하얀 절벽의 색상이 이렇게 보이죠. 네, 아주 이렇게 점을 이렇게 무수히 찍어서 색상 대비, 보색 대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형태를 견고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점들이 실제 화면에서는 섞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옆에 이웃하는 두 색이 마치 혼합되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병치혼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직물, 즉 천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서로 다른 색실들을 이렇게 엮어 직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색실들이 서로 뒤섞여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 망막에 닿아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래 그림 보이죠? 노란색과 자주색, 마젠타색을 서로 이웃하게 병치해 놓고 그 점들을 옆에 이렇게 보이죠? 점점 작게 배치하면은 우리가 이게 색을 섞은 게 아니야. 옆에 점점 작게 배치해 놓은 거야. 색상은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 눈에는 색점이 작았을 때 어떻게 보이죠? 마치 오렌지색처럼 보이죠. 이것이 바로 병치혼합입니다. 신인상주의 작가들은 이 병치혼합 방법을 이용해서 점묘화를 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인상주의 후기에 나온 그 유명한 고흐, 고갱, 세잔이라는 작가들이 본질적인 형태와 색을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미술의 유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선 신인상주의의 점묘화의 그림을 보면은 형태는 견고하게 나타났지만 그림에 있어서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과학적인 접근의 미술이었죠. 그런데 이 후기 인상주의에서는 이 세 명의 작가의 그림들의 아주 주관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잔이라는 작가예요. 이 작가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작가의 미술에 대해 가끔 모의고사 지문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는 그냥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러한 미술이 왜 나타나게 됐을까 그 이유와 배경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어. 그런데 거기에 좋은 그림이 있어도 그 맥락을 잘 모른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 또 나중에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자신의 문화적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좋은 사람과 함께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세잔으로 돌아와서 세잔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원뿔, 원기 등으로 환원할 수 있다. 즉 자연의 모든 대상들은 기하학적 구조로 단순화된다는 본질적인 형태와 화면 구성을 추구했습니다. 이 형태를 본질적으로 환원하는 이성적인 사고와
감각적인 사고를 동시에 가지는 통합적인 사고를 중요시 여겼어요. 좀 어렵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볼게요. 오른쪽에 사과가 놓인 정물 그림 보이죠? 자, 사과의 형태를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하면은 뭐가 되죠? 동그란 구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유리병 같은 것은 원뿔의 형태로 환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형태를 견고하게 기하학적으로 환원하는 이성적 사고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가 가진 색상은 우리가 그냥 탁 생각했을 때 사과는 무슨 색? 하면은 붉은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실제로 바라보면은 붉은색, 노란색, 또 뭐 녹색, 사과에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의 본질의 색깔을 찾아서 여기다가 다 칠해주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원근법이 막 다 묘하게 틀어진 것 같지 않나요? 위에서 본 것 같은 시점, 정면의 시점, 또 좌우에서 본 것 같은 시점이 한 화면에서 막 뒤섞여 있다고. 이 정물화에서 사물의 본질적인 화면을 매우 지적으로 통합하여 한 화면에 그림으로 그렸다고 하지 않고 이거는 구축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세잔의 미술은 훗날에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입체주의로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세잔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나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화가 고흐예요.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생전에는 화가로서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후 더욱 유명해진 화가죠. 이 고흐의 그림을 보면은 화가의 개인적인 내적 감정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색의 강렬한 색상으로 붓질을 긴 터치로 구불구불하게 율동치듯이 합니다. 그림 보면은 막 율동치는 듯한 붓터치 느껴지시나요? 형태는 또 어떻죠? 형태는 왜곡이 되어서 감정을 더욱 극적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이 물감 두껍게 캔버스에 발라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거친 질감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화가가 자신의 동생 테오와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남아서 우리가 이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제작하던 그 당시의 감정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 말년에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는 이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나타낸 고흐는 훗날 표현주의로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나요? 비참하고 혹독한 인생을 살아내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뤄나갔지만 생전에는 제대로 작품을 팔지도 못하고 그가 죽고 나서야 사후에 전 세계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역사 속에 남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보다는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일찍 자신의 생을 마감한 예술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예술은 고독하고 어려운 것이며 이런 인생을 감내하면서 예술가의 인생을 기꺼이 살아내는 이 예술가를 존경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고갱입니다. 고갱은 인간 심리의 순수성에 대해 탐구한 화가예요. 여기 그림 보니까 타히티 원시 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이죠. 원시의 생명력과 인간의 심리 같은 것들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색깔은 어떻죠? 강렬한 원색 같은 것들을 사용했죠. 그리고 캔버스에 평면적인 색면으로 이렇게 한 번에 촥 칠해버린다고. 그래서 훗날에 종합주의로의 영향 관계가 있고요. 또 야수주의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타히티 섬의 여인들 그림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인간 생명에 대한 물음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고갱의 작품에는 이런 물음이 담긴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빛을 이용한 미술에서 인상주의, 그리고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같이 본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든 작가 그리고 마음에 든 그림 혹시 있었나요? 우리가 그림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고요. 또 오늘의 주제인 빛을 이용한 미술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에 임했다면 성공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에서는 빛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미술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떻게 파생되어서 다양한 미술 유파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운양고 친구들 안녕!